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도 사실 제가 오면서 그냥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면은 시간들이 또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지금 하는 일은 술을 마시는 순간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끊었죠. 평일에는 안 마셔요. 그래서 아예 전화도 안 옵니다. 이제 제가 알아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하는 게 막 힘들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그냥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좀 되는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유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듣기만 해도 정말 뭔가 쉬운 뭔가 삶의 방식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느꼈던 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뭘 하고자 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거 잘 몰랐거든요. 아니 뭐 하면서 하면 되지 그랬는데 요즘에 절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저녁에 놀고 싶죠, 당연히. 집에 가서. 저도 뭐 게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스포츠 게임, 뭐 피파 같은 거 좋아하는데 못해요. 그냥 술 이런 게임을 못하고 이걸 포기한 대신 이제 요걸 하고 있고. 근데 이 일도 또 재밌으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포기해야만 뭘 얻는다. 그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요새 유튜브에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된 유튜브도 정말 많은데 저희 쪽 이제 시청자분들은 제가 분석해본 결과 연금이나 노후 대비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노후 대비 하셔야 됩니다는 이제 좀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 그 염승환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막 노후 준비를 사실 이제 세세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또 강창희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셔도 오히려. 근데 왜냐면 이제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따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직접 투자는 금지가 돼 있어요. 주식 투자. 아예 못하게 사실 이제 막아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기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회사에서 그런 좀 업무들을 좀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방송이 나가요. 이걸 막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이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파는 거죠. 그걸 이제 선행매매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권 종사자들 경우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제 이런 통제 규율을 좀 세게 적용을 받아서 그런 게 힘들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정 회전율 이하 맞아요. 매매 가능하거나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주식만 가능하도록 ETF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염승환 기사님 혹시 뭐 아예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이제 채권 같은 건 괜찮은데 주식과 관련된 거는 뭐 ETF부터 해가지고 다 일단 회사에서 다 검사도 하고요. 계좌도 매달 검사하고 저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직계손비속 다 저희 부모님하고 와이프, 딸까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순간 그게 또 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도 당연히 더 이 방송 보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신뢰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사고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 쪽은 이제 자산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있는 게 저희 회사 우리사주.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긴 한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예전에 이제 우리사주는 유상증자 할 때 받은 거 그거는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배당은 많이 줘요. 이제 1년에 워낙 예전에 좀 이게 싸게 지금 좀 주가 빠졌지만 한때는 배당 수익이 한 1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금융주가 좀 배당률이 센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뭐 여기 이제 구체적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산은 이제 일단 이제 제가 뭐 출연료가 됐건 저희 월급이 됐건 이제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예금에 넣어놓죠, 당연히. 예금에 넣고 아마 제가 주식 투자 했으면 주식 투자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분배를 하는데 일단 적금에 좀 넣어놔요. 적금 좀 해놓고 왜냐면 이제 저희 딸도 있으니까 딸도 그렇고 청약자금도 좀 넣는 것도 일부 있고
지금 자가는 그래서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네. 와이프가 청약도 좀 해놓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집은 없어요. 제 자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외군요. 네. 집을 사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건 또 팩트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였냐면 집을 뭐 그동안 예전부터 뭐 제가 뭐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뭐 이렇게 당시에 어쨌든 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출 끼고 사야 되니까 사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좀 사실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당연히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별로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겠지만 어쨌든 뭐 그동안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만 살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살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어쨌든 이제 집을 좀 장만할 계획은 좀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을 좀 계속 모으는 이제 수단으로 제가 투자를 못 하니까 일단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채권 투자는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채권 중에 작년에 좀 채권 비중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채권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사실 작년 같은 시기거든요. 갑자기 급격한 금리 금리가 나와서 이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채권 가격이 이제 빠졌을 때.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국채도 그렇고 국채도 거의 한 4% 근처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뭐 한전채라든가 되게 우량한 기업들이 금리가 뭐 5% 넘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6% 두들기다가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보다 좀 일찍 들어갔어요. 사실 조금 일찍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주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랬죠. 이게 저는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예금을 넣으면 어쨌든 이제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거는 뭐 당연히 리스크는 없죠. 예금금리도 그때 막 4% 5%까지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금금리는 예금이 금리가 떨어져도 그냥 이 금액만 받는 거지 수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자만 받는 거죠. 근데 채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될 텐데 언젠가는 이 4%에 있는 금리가 분명히 3%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채권을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좀 국공채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좀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자산 좀 많은 부분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디스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예전에 이제 금융 공부할 때 배웠던 게 디스인플레이션 시기가 올기 전에 미리 좀 채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채권에서 수익도 낼 수도 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너무 저금리일 때 채권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SVB도 실리콘밸리 은행도 망한 게 사실 망한 게 너무 저금리 때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너무 많이 사놓은 너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예금 인출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거기 놓는데 아마 거기도 근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걸 못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기까지 가져가면 상관이 없죠. 팔면 이제 어쨌든 손실을 확정짓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만기랑 내가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게 불일치하면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투자했는데 그게 만약에 금리가 지금 3에 들어갔는데 6이 가면요. 제가 지금 채권을 팔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나는 원금 받고 3%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아무 리스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채권에 다 올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저희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빼야 되잖아요. 손해고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그걸 느꼈던 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채권도 물론 중요한데 일정하게 내가 꼭 써야 되는 현금은 일단 은행에 넣어놓긴 해야 되겠구나. 이게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심리학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일정한 현금이 왜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무슨 일이 달렸는지 모른대요. 갑자기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현금을 바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은행에 대출 빌려야 되잖아요. 이제 은행으로 따지면 갑자기 지급 준비금이 이제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건 무조건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당장 돈 써야 되면 어떡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각 개인들이 다 자금 운영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더더욱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건 뭐냐면 무조건 꼭 필요한 현금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빼놓긴 해야 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나의 이제 비상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인생에 갑자기 뭔 일이 터질지 뭐 모르는.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은 아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항상 현금은 갖고는 있거든요. 갖고 있고 저한테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금액을 제가 좀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채권은 어쨌든 좀 담아놨습니다. 만기는 보통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저는 3년짜리 좀 해놨어요. 3년짜리 네, 3년짜리로 해놨고 그게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주거든요. 그렇죠. 이자를. 네, 이자를 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좀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2천만 원 이상 이자로 받으면 좋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근데 이제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실 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자 소득이 2천 넘으면 일단 반이 날라가요. 그냥. 그잖아요. 그 합산과세가 돼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되면 자기 그 소득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나 중합소득 과세 합산과세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억 단위 버시는 분들은 세율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자 맞아요. 소득도 50% 같이 맞아버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안 넘게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당연히 이제 그거 넘으면 보통 이제 대부분은 법인이나 이제 아니면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산해서 이제 최대한 덜 하시려 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약간의 현금을 좀 계속 어느 정도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갖고 있으면서 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투자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도 저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싶으면은 저는 채권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우량채를 하셔야죠. 당연히 뭐 너무 막 금리 높게 준다고 채권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이 신용등급 떨어지는 채권들은 막 8% 9%짜리도 있거든요. 특정 뭐 회사채 같은 경우. 근데 그게 물론 회사가 뭐 망하지만 않으면 다 돌려받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는데 혹시 몰라요. 사람 일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게 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로 뭔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게 이 금융시장이니까 최대한 좀 안정적인 뭐 이렇게 뭐 저는 제일 좋은 게 뭐 은행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금융권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그렇죠. 뭐 한전채나 뭐 금융권 관련된 거. 혹시 그런 막간에 여쭤보는 건데 그럼 신종자본증권 뭐 영구채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쪽은 별로. 왜냐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루트만 잘 아시면 좋긴 한데 그것도 근데 대신 좀 그거는 금리가 좀 되게 낮잖아요. 낮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최소 또 5년 걸리기도 하고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물론 이제 신용이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단단한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자본들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채나 이런 거 발행하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재무 딱 보면 안 좋은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거 뭐 특정 항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보험사 쪽인데 좀 크진 않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 발행한 적이 꽤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직 이런 채권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지식을 좀 많이 쌓을 때까지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좀 우량채 위주로 해보시고 그리고 채권이 어떤 건지 좀 경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채권이 혹시라도 이렇게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매매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한전채를 내가 뭐 한 4%에 들어갔는데 이제 리스크가 많이 완화돼서 나중에 3%가 떨어졌어요. 막 금리가. 그러면 나는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팔아보는 것도 좋아요. 팔아서 채권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면 그게 금융지식이 중요한 게요. 지식을 쌓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말만 믿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전문가의 말을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거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되겠지만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자기 주관에 한번 실행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경험이 돼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셔라.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